How to be rich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이수입니다.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한 이유는 지루하고 잔혹한 전쟁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겠지만 폭탄 하나로 몇 명이 죽을 수 있고 또 얼마나 파괴가 가능한지 이 신무기에 대한 실험적 데이터의 필요성과 전쟁의 승리로 인하여 바야흐로 힘을 갖추고 세력을 확장하는 공산주의에 대한 견제의 의미도 담겨져 있다고 전해집니다. 공산주의가 처음에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세상에 퍼져나갔는데 그 이유는 그전까지는 사실 자본주의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주와 농민의 태생적인 한계를 해결해주지 못하는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결함 때문이었는데요. 가장 큰 결함은 바로 부의 세습이었습니다. 부르주아라는 단어의 의미는 성에 둘러싸인 중세도시의 국가의 주민을 이르는 말이었는데요. 성 안과 성 밖의 차이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한번 성 안에 태어나면 딱히 노력하지 않아도 죽을 때까지 영원히 부르주아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부자가 되고 나면 영원히 부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때문에 가난한 농민들은 부르주아의 돈을 빼서 우리도 함께 부자가 되자라는 이른바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대부분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 가난은 영원한 가난이 되고야마는 이 절망적인 시대에 마르크스와 레닌은 이런 불합리한 세상의 질서를 타파하려고 했고 그들을 중심으로 10월 혁명, 붉은 혁명이 발발했습니다. 혁명이 발발하자 미국과 서방 세계는 발칵 뒤집혔어요. 자본주의의 근간을 점검하고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했는데 공산주의 사상의 확산을 막을 수가 없다면 자본주의의 체계와 질서를 재편성하고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결함을 털어버리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바꿨을까요? 가장 큰 결함이었던 부의 세습을 수선하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가장 머리 꼭대기에 있는 지주계급들이 공짜로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 없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했는데 바로 소득세와 상속세 등 세금의 조정을 통해 부의 세습을 막는 데 주력했습니다. 좀 더 와닿을 수 있도록 객관적인 숫자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100억 이상의 순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 어려움 없이 안전하게 5%에서 8%의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미국 다우지수의 지난 30년 평균 수익률보다 낮으니까 이 정도 수익률이라면 모두 인정하실 수 있겠죠? 그럼 최하 5%로 운영한다고 치고 계산하기 쉽게 96억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죠. 한 달이면 이자 4천만 원인데 이론적으로 이 정도의 돈이라면 절대 가난해질 수 없습니다. 생활비와 아이들 교육비로 1,000만 원을 떼어주고도 3천만 원이 남고 그 외 노후를 위한 저축이나 보험 설계 등을 감안해서 1,000만 원을 쓴다고 해도 또 2천만 원은 남아서 이건 다시 원금에 더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 달에 2천만 원씩 새로운 저축이 생기는 셈인데 어찌 가난해질 수 있을까요? 그야말로 놀고 먹는 팔자입니다. 이게 바로 옛 자본주의에서는 성주들에게 빈번히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열심히 돈 벌어서 한 10억 정도 모은 다음에 일 다 집어치우고 이 돈을 고이 은행에 모셔둔 채로 한 달에 400만 원 정도의 이자 수입으로 유유자적 여행 다니는 것을 꿈꿨었는데요. 아마 저만의 꿈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거론해드렸듯이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사회, 그러니까 화폐의 가치가 언제나 동일해서 한 번 큰 돈을 번 사람은 그 돈을 한 번에 다 써버리지 않는 한 다시는 가난해질 수 없는 이 사회는 매우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죠. 당연히 구자본주의는 태생적으로 어쩔 수 없이 혁명의 빌미를 제공했고 다행히도 이런 결함들은 10월 혁명 이후부터 발빠르게 수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만 가지고는 일하지 않고 먹고 살기에는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2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는데요. 일단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자손들은 국세청의 표적이 됩니다. 아들이나 딸 이름으로 뭘 살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부의 일방적인 세습과 불로소득의 일정 부분을 제한하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불법 탄로를 막기 위함입니다.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는 포괄 과세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의심이 가면 국세청은 임의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해명은 전적으로 납세자가 해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이 탈세했나? 라는 의심만으로도 과세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국세청과 싸우면 대부분 국세청이 이깁니다. 도무지 국가기관은 소송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막대한 소송비를 지불해가며 싸워야 하는 일반인들과는 처음부터 싸움이 되지 않죠. 그래서 절세를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떤 돈을 쓰더라도 이제는 기록을 남겨두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너무 오래돼서 모르겠어요 라는 말로는 과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붉은 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100억을 벌어도 50억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 내야 하는 겁니다. 50억 원은 세후로 남은 돈이지만 이 돈으로 또 무언가를 사려면 취득세라는 세금을 내야만 하고 쓰고 남은 돈을 상속하게 되면 최대 절반을 또 떼어가는 상속세를 내셔야만 합니다. 이런 과세체제에서는 예전처럼 한 번 부자가 영원한 부자로 남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금보다 가혹한 것이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를 괴롭히는 이 무시무시한 세금보다 더 가혹한 것이 무엇일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